여러분 30년 넘게 공직 생활하며 매달 꼬박꼬박 연금 나오는 남편. 아내 입장에선 최고의 남편인 줄 아셨죠?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퇴직 날 동료들의 박수를 받으며 교문을 나설 때만 해도 제 인생의 이막은 꽃길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꽃길이 가시밭길로 변하는 데는 딱 한 달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평생 벌어다 준 돈으로 아내는 친구들과 해외여행을 다니는데 저는 집에서 밥 한 끼 먹는 것도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급기야 자식들 앞에서 연금이나 축내는 식충이 소리를 들었을 때 제 심장이 찢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67세, 남들은 죽음을 준비할 나이라지만 저는 살기 위해 이혼 서류를 들었습니다. 제가 왜 재산 절반을 떼어주고서라도 이 낡은 원룸으로 도망쳐야 했는지 그 처절한 진실을 지금 공개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공무원 퇴직하고 연금 나오면 인생 성공한 거 아니냐고. 저도 그 말만 믿고 살았습니다. 30년. 긴 세월이었죠. 고졸 학력으로 무시당하지 않으려 남들 잘 때 영어 단어 하나 더 외우고 윗사람 비위 맞춰가며 버틴 세월이었습니다. 퇴직 날 동료들이 건네준 꽃다발을 들고 집으로 향할 때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였습니다. 여보, 나 이제 당신이랑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여행도 다니면서 속죄하며 살게. 그 말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착각이었음을 깨닫는 데는 채 24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퇴직 후 맞이한 첫 아침. 몸은 30년 동안 익혀온 습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6시 알람도 울리지 않았는데 눈이 번쩍 뜨이더군요. 예전 같으면 허겁지겁 씻고 넥타이를 맸겠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사실에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이게 바로 은퇴자의 여유지. 저는 조용히 거실로 나와 신문을 펼치고 커피 한 잔을 내렸습니다. 창밖으로 출근을 서두르는 사람들을 보며 비로소 인생의 전역을 했다는 해방감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방 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잠이 덜 깬 아내의 날 선 목소리가 거실을 때렸습니다. 아니, 당신은 이 새벽부터 왜 나와서 부스럭거려? 사람 잠도 못 자게. 아, 여보, 미안해. 습관이 돼서 일찍 깨졌네. 커피 한 잔 마실래? 커피는 무슨, 아침부터 빈둥빈둥 거실 지키고 앉아있는 꼴 보니까 벌써 답답하네. 이제 할 일 없다고 완전히 놓아버린 거야? 신문 볼 시간에 거실 먼지나 좀 닦지 그래? 칭찬이나 수고했다는 말은 기대도 안 했지만 빈둥거린다는 단어가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나라를 위해 그리고 이 가정을 위해 30년을 헌신한 가장이었는데 하룻밤 사이에 저는 잠을 방해하는 불청객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은 왜 그리도 안 가는지요. 텔레비전 채널을 돌려봐도 재미가 없고 책을 읽으려 해도 아내의 눈치가 보여 집중이 안 됐습니다. 어느덧 점심시간. 아내는 부엌에서 그릇을 쨍그랑거리며 시위하듯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당신 점심 먹을 거야? 응. 아, 배가 좀 고프네. 아휴, 지겨워 정말. 퇴직하면 밖으로 좀 돌 줄 알았더니 하루 종일 집에서 밥 차려주길 기다리고 있는 거야? 요즘 여자들 사이에서 삼식지옥이라는 말이 왜 나오는지 이제 알겠네. 나도 내 시간이 있는 사람이야. 당신 퇴직금 받았다고 내 인생까지 당신 수발 드는데 다 써야 해. 식탁에 놓인 건 어제 먹다 남은 찌개와 김치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늦게 들어오는 저를 위해 새로 밥을 짓던 아내였습니다. 고졸 출신이라고 무시당하지 않게 내조 잘하겠다던 그 젊은 시절의 아내는 어디로 간 걸까요? 밥알이 모래알처럼 씹혔습니다. 목이 메어 물을 들이키는데 아내는 제 앞바람에 대고 전화를 걸어 친구와 약속을 잡더군요. 응, 순자니? 나 오늘 너무 답답해서 나가야겠어. 집에 식충이 하나가 버티고 있으니까 숨이 막히네. 그래, 브런치 카페 거기서 봐. 맛있는 거 먹고 쇼핑이나 하자. 식충이.
아내의 입에서 나온 그 단어는 제가 30년 동안 지켜온 자존심을 단숨에 쓰레기통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반도체 비우지 못한 밥그릇이 저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뭐라도 도와야겠다 싶어 고무장갑을 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세탁기에서 나온 빨래를 정성껏 널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내 마음이 좀 풀리겠지. 하지만 돌아온 아내는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이고, 이걸 빨래라고 널었어? 주름진 거 안 보여? 다시 해. 그리고 설거지는 왜 이렇게 물기가 흥건해? 당신 공무원 생활할 때도 일을 이따위로 했어? 이러니까 맨날 치여 살았지. 아내의 폭언은 이제 제 직장 생활까지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밖에서 어떤 수모를 겪으며 가족들을 먹여 살렸는지 아내는 알까요? 상사에게 구두굽이 닳도록 고개를 숙이고 거래처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며 속이 타들어가던 그 수많은 밤을 아내는 그저 매달 입금되는 월급으로 환산했을 뿐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아내는 화려하게 화장을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나 오늘 동창회라 늦어. 당신은 알아서 차려 먹어. 설거지 해놓는 거 잊지 말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제 인생의 문이 닫히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텅 빈 거실, 어스름한 어둠이 깔리는 그곳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내가 30년 동안 지켜온 나의 집이 아니라는 것을요. 저는 그저 아내의 평온한 일상을 방해하는 짐 덩어리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두운 거실 소파에 앉아 결심했습니다. 내일은 다를 거라고, 아내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그건 지옥의 문턱에서 부리는 마지막 미련이었습니다. 67세 가장의 눈물겨운 홀로서기는 이제 막 서막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퇴직 후 가장 당혹스러웠던 건 내가 평생 벌어온 돈인데도 내 마음대로 10,000원 한 장 쓸 수 없다는 현실이었습니다. 30년 공직 생활 동안 월급 통장은 늘 아내 차지였죠. 당신은 밖에서 일만 해. 돈 관리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 말이 신뢰의 상징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마주한 진실은 달랐습니다. 아내에게 제 연금은 당연한 전유물이었고 저의 존재는 그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오랜만에 동네 친구 녀석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 사람아, 퇴직했다며? 얼굴 좀 보자. 내가 점심 살게. 반가운 마음에 옷장을 뒤져 양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현관을 나서려는데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아내가 눈길도 주지 않은 채 툭 내뱉더군요. 이 시간에 어디가? 갈 데도 없다더니. 응, 옛날 직장 동료가 얼굴 좀 보자네. 점심이나 한 끼 하려고. 점심? 돈은 있어? 요즘 밖에서 밥 한 끼 먹으려면 10,000원으로도 모자라는데 당신 퇴직하고 수입도 줄었는데 그렇게 펑펑 쓰고 다녀도 돼? 아내는 마지못해 지갑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소파 위에 툭 던졌습니다. 마치 구걸하는 사람에게 적선하듯 말이죠. 30년 동안 매달 수백만 원씩 갖다 바친 대가가 고작 소파 위에 던져진 10,000원 한 장이라니.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여보, 내 연금이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잖아. 친구 만나서 커피라도 한 잔 사려면 10,000원으론 부족해. 부족하긴 뭐가 부족해. 당신이 무슨 돈 쓸 일이 있다고. 그 연금이 당신 혼자 거야? 우리 노후 자금이고 애들 나중에 무슨 일 생기면 보태줘야 할 돈이야. 쓸데없이 친구들 만나서 허세 부리지 말고 딱 밥만 먹고 들어와. 저는 소파 위에 10,000원짜리를 집어들지도 못한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친구를 만나러 가는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결국 그날 친구가 사주는 비싼 삼계탕을 얻어먹으면서도 저는 입안이 써서 제대로 씹지도 못했습니다. 친구는 부럽다, 연금도 든든히 나오고 아내가 살림도 잘하니 얼마나 좋냐며 웃었지만 저는 그저 쓴웃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화려하게 차려입은 아내와 마주쳤습니다. 백화점 쇼핑백을 양손 가득 들고 친구들과 깔깔거리며 웃고 있는 아내의 얼굴은 제가 집에서 보던 차가운 모습과는 딴판이었습니다. 아내는 저를 발견하고는 당황한 기색도 없이 친구들에게 말하더군요. 어머, 우리 집 양반이야. 할 일 없어서 동네 산책 중인가 봐. 친구들은 어머 좋으시겠어요. 남편분이 집도 잘 지켜주시고라며 부러워했지만 그 말은 제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집 지키는 사람. 아내에게 저는 동반자가 아니라 본인이 마음 놓고 밖을 돌아다닐 수 있게 집을 봐주는 관리인에 불과했던 겁니다. 아내가 친구들과 간 브런치 카페의 영수증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한 끼에 3만 원. 제가 친구 만나러 갈 때 던져준 10,000원의 3배였습니다. 아내의 시간은 친구들과의 쇼핑과 수다로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지만 저의 시간은 텅 빈 거실에서 시계추 소리만 듣는 고문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아내가 쇼핑백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죠. 여보, 나도 당신 친구들 모임에 한번 같이 가면 안 될까? 아니면 우리 둘이 오랜만에 영화라도 한 편 보러 가든지. 퇴직하면 당신이랑 하고 싶은 게 참 많았어. 아내는 옷장에 새 옷을 걸며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당신은 친구 없어? 왜 자꾸 내 모임에 끼려고 해? 여자들끼리 하는 얘기에 당신이 껴서 뭐하게. 그리고 영화는 무슨. 집에서 텔레비전이나 봐. 돈 아깝게 영화관까지 가. 돈 아깝다고? 당신 오늘 쇼핑한 옷값은 안 아깝고 나랑 영화 한 편 보는 돈은 아까운 거야? 말을 왜 그렇게 해? 이건 나를 위한 투자고 당신이랑 영화 보는 건 그냥 소비잖아. 당신 퇴직하고 나니까 왜 이렇게 속이 좁아졌어? 할 일 없으면 그냥 잠이나 자든지 해. 아내의 단호한 거절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에게 저는 함께 시간을 공유하고 싶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화려한 노후를 뒷받침해주는 연금 주머니일 뿐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일터에서 겪은 수모와 고통을 아내는 단 한 번도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금되는 숫자로만 저의 가치를 증명해왔던 세월이 원망스러워졌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거실, 아내는 또다시 휴대폰을 보며 내일 있을 골프 모임 약속을 잡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저는 베란다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보았습니다. 30년 전 우리가 단칸방에서 시작했을 때 아내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었죠. 여보, 나중에 성공하면 우리 매일매일 여행 다니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저는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도착한 목적지에는 저를 위한 자리는 없었습니다. 내 돈은 내 돈이고 내 시간은 오직 내 것이구나. 가슴속 깊은 곳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이 거대한 아파트, 고급 가구들, 풍족한 연금. 이 모든 것들이 저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진정 원했던 건 화려한 노후가 아니라 퇴직 후 그동안 수고했어 라고 말하며 내 손을 잡아주는 아내의 따뜻한 온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온기는 이미 식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돈은 주머니에 있었지만 마음은 빈털털이었습니다. 아내의 무관심과 경멸 섞인 말투는 제 영혼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가장 믿었던 자식들 앞에서 벌어질 그 끔찍한 모욕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밥 먹었니? 예전 우리 부모님 세대에겐 이 말이 곧 사랑이고 안부였습니다. 저 역시 30년 공직 생활 내내 밖에서 아무리 치이고 힘들어도 집에 돌아와 아내가 차려준 따뜻한 찌개 냄새를 맡으면 그래, 이거 보려고 내가 버티지 하며 위로를 얻곤 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우리 집 식탁은 더 이상 위로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제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 얼마나 귀찮은 존재인지를 확인받는 심판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평일 오후 거실엔 시계 초침 소리만 적막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거실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스마트폰으로 홈쇼핑을 보고 있었죠. 점심시간이 훌쩍 지났지만 부엌에선 아무런 기척이 없었습니다. 배에선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아내의 심기를 건드릴까봐 조용히 물 한 컵으로 배를 채웠습니다. 하지만 배고픔보다 더 참기 힘든 건 무시였습니다. 참다 못해 제가 조심스럽게 입을 뗐습니다. 여보, 점심때가 지났는데 뭐 좀 같이 먹을까? 아내는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짜증 섞인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아유, 정말 지겨워 죽겠네. 당신은 입만 열면 밥 타령이야? 내가 당신 밥 해주려고 태어난 사람이야? 나 어제 친구들이랑 늦게까지 놀아서 피곤해. 이젠 삼시세끼 차리는 것도 지긋지긋해. 나도 지쳤어. 이제 당신 밥은 당신이 알아서 드세요. 알았어. 내가 차려 먹을게. 미안해. 저는 뒷걸음질 치듯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반찬통은 비어 있었고 냄비엔 며칠 된 눅눅한 냄새만 가득했습니다. 아내의 말대로 알아서 먹으려 해도 먹을 게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찬장에서 먼지 쌓인 라면 한 봉지를 꺼냈습니다. 30년 동안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던 가장이 대낮에 혼자 부엌 구석에서 가스불을 켜고 물을 올리는 그 뒷모습이 얼마나 초라해 보이던지요. 보글보글 물이 끓고 스프를 넣었습니다. 매콤한 냄새가 코끝을 찔렀지만 제 마음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식탁에 냄비째 올려두고 젓가락을 들려는 찰나 아내가 부엌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물을 마시러 온 줄 알았는데 아내는 제가 끓인 라면을 보더니 비아냥거리듯 말했습니다. 참, 당신은 정말 이기적이야. 혼자 입만 챙기니까 좋니? 가족들 식사는 생각도 안 하고 자기 배고프니까 덜렁 라면이나 끓여 먹고. 정말 정 떨어진다, 당신. 순간 제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차려달라고 한 적도 없고 오히려 혼자 알아서 먹으라고 해서 그렇게 한 건데. 먹으라고 해서 먹어도 욕을 먹고 안 먹으면 안 먹는 대로 눈치를 봐야 하는 이 상황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여보, 당신이 알아서 먹으라며. 그래서 내가 간단하게 끓인 건데 왜 화를 내? 누가 라면 끓여 먹지 말래? 끓일 거면 내 것도 물어보든가 아니면 반찬이라도 좀 채워놓든가 해야 할 거 아냐? 당신은 퇴직하고 나서 정말 자기밖에 몰라. 평생 밖에서 대접만 받고 살아서 그런지 집에서도 상전 노릇하려고. 상전 노릇이라니요. 30년 동안 제가 상전이었던 적이 단 한순간이라도 있었나요? 밖에서는 상사 눈치, 안에서는 아내 비위 맞추며 산 세월이 억울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라면 가닥이 입안에서 고무줄처럼 느껴졌습니다. 국물을 들이켜도 속이 시원해지기는커녕 타들어가는 가슴에 불을 붙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딸아이가 퇴근길에 들르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아내는 언제 짜증을 냈냐는 듯 분주하게 갈비를 굽고 전을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고기 굽는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했지만 저는 방 안에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까 라면 사건 이후로 아내의 눈치가 보여 거실 근처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아빠, 안 나오고 뭐해? 고기 구웠어. 빨리 나와서 먹어. 딸아이의 밝은 목소리에 못 이겨 식탁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푸짐한 상차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젓가락을 고기 쪽으로 뻗자마자 아내가 딸 들으라는 듯 한마디를 던지더군요. 내 아빠는 낮에 라면 2개나 끓여 드시더니 고기 보니까 또 입맛이 도나봐. 아주 위장이 대단해. 퇴직하고 운동도 안 하면서 먹는 건 정말 1등이라니까. 딸아이는 당황한 듯 웃으며 엄마 아빠 식사하시는데 왜 그래 하며 말렸지만 아내의 공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실이잖아. 나는 하루 종일 반찬 하느라 허리가 휘는데 아빠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받아먹기만 하니 내가 속이 터져 안 터져?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딸아이가 보는 앞에서 먹보 취급을 당하고
배짱이 취급을 당하는 이 자리가 가시방석이었습니다. 배가 고픈 게 아니라 마음이 고파서 온몸에 기운이 빠졌습니다. 평생 아침 일찍 출근해 밤늦게 돌아오며 이 고기를 사고 이 집을 유지하게 했던 제 노고는 이미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아내에게 저는 그저 밥 축내는 늙은이에 불과했습니다. 모두가 잠든 밤 저는 목이 말라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싱크대에는 아까 저녁에 먹은 그릇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아내는 피곤하다며 그대로 두고 방으로 들어갔죠. 저는 말없이 소매를 걷어붙이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릇을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을까? 고졸로 공무원이 되어 30년을 버틴 게 잘못이었을까? 아니면 퇴직하면 아내와 함께 행복할 거라 믿었던 제 순진함이 잘못이었을까? 물소리에 섞여 제 깊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또다시 아침부터 부스럭거린다는 타박이 시작되겠죠. 점심이면 또 뭘 먹을 거냐는 압박이 올 것이고 저녁이면 다시 내 인생 당신 수발에 다 쓴다는 원망을 들어야 할 겁니다. 밥 한 그릇 얻어먹는 것이 이토록 비참한 일인 줄 알았다면 저는 아마 퇴직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한 끼 식사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어버린 집. 아내의 차가운 눈총 아래서 먹는 밥은 제 영혼을 서서히 죽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고편일 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제 인생의 마지막 자존심을 송두리째 앗아갈 그날의 가족 저녁 모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내 인생은 오직 자식들이었습니다. 내가 낡은 구두를 밑창이 닳도록 신고 점심값을 아끼려 2,000원짜리 김밥으로 때우면서도 버틴 건 내 아이들이 남부럽지 않게 자라는 모습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30년 공직 생활의 고단함은 자식들이 건네는 아빠 고생하셨어요 라는 말 한마디면 눈 녹듯 사라지곤 했죠. 하지만 아내는 알고 있었습니다. 나를 가장 아프게 죽이는 방법은 바로 그 소중한 자식들 앞에서 나를 실패한 인간으로 낙인 찍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큰아들 내 가족과 딸아이가 모두 모인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제가 퇴직하고 처음으로 온 가족이 모인 귀한 시간이었죠. 저는 손주들에게 줄 용돈을 두둑이 챙겨 들고 아끼던 정장을 차려입고 나갔습니다. 비록 집에서는 찬밥 신세였지만 자식들 앞에서는 당당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아빠 퇴직하시니까 얼굴이 좀 좋아지신 것 같아요. 이제 좀 쉬면서 골프도 배우고 그러세요. 아들의 살가운 말에 저는 모처럼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너희가 잘 커줘서 아빠는 이제 소원이 없다. 이제 나도 내 인생 좀 즐겨보려고. 그때였습니다. 갈비를 뜯던 아내가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골프? 야, 너희 아빠가 무슨 골프로 인생을 즐겨. 너희 아빠는 집에서 삼시세끼밥 차려달라고 징징대는 게 일이야. 내가 아주 숨이 막혀 죽겠다니까. 퇴직하고 나면 좀 점잖게 있을 줄 알았더니 이제는 아주 애가 됐어, 애가. 순간 식탁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손주들은 눈치를 보며 숟가락질을 멈췄고 아들과 딸은 당황한 듯 서로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엄마, 좋은 날 왜 그래요? 아빠 30년 동안 고생만 하셨는데 이제 좀 대접받으셔야죠. 딸아이가 분위기를 수습해 보려 했지만 아내는 기다렸다는 듯 더 큰 목소리로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대접? 무슨 대접? 너희는 모른다. 아빠가 밖에서 공무원이라고 폼 잡는 동안 내가 얼마나 속 썩었는지 알아? 고졸로 들어가서 진급도 남들보다 늦고 그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내가 너희 뒷바라지하느라 피똥을 쌌어. 너희 아빠 퇴근하면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신문이나 보던 사람이야. 이제 퇴직해서 연금 좀 나온다고 대단한 유세라도 떠는 줄 아니? 지금도 봐라. 내가 밥 안 차려주면 라면이나 끓여 먹는 양반이 무슨 골프야, 골프는. 여보, 애들 앞에서 그게 무슨 소리야. 그만해.
제 목소리는 힘없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독이 오른 눈으로 저를 쏘아붙였습니다. 왜 사실대로 말하니까 창피해? 너희도 잘 들어라. 아빠처럼 살면 안 돼. 평생 남의 눈치나 보고 살다가 이제 와서 집에서 상전 노릇하려는 꼴 좀 봐. 손주들 용돈? 그거 다 내 주머니에서 나간 돈이야. 지가 무슨 돈이 있다고 생색이야? 손주가 들고 있던 10,000원짜리 지폐가 제 얼굴을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가족을 위해 견뎌온 그 수많은 밤과 눈물이 아내의 말 몇 마디에 무능한 남자의 뻔뻔한 생색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식사 자리는 더 이상 이어질 수 없었습니다. 아들과 딸은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밥만 먹었고 분위기는 장례식장보다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때 7살 난 손주가 제 옷소매를 잡으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돈 없어? 할머니가 할아버지는 일도 안 하고 밥만 먹는 식충이라 그랬는데 진짜야?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온 식충이라는 단어. 아내가 평소 손주들 앞에서 저를 어떻게 묘사해왔는지 뼈저리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저는 더 이상 존경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엄마를 고생시키는 늙은 짐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안쓰러운 듯 저를 쳐다봤지만 그 눈빛에는 예전의 존경심 대신 동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동정이 더 참기 힘들었습니다. 평생 가장으로서 가져왔던 마지막 자존감이 산산조각이 나 바닥을 굴렀습니다. 식당을 나와 가족들이 헤어지는 길, 아내는 자식들에게 가서 쉬어라, 엄마는 이 노인네 데리고 들어가서 또 수발 들어야지라며 마지막까지 비수를 꽂았습니다. 차를 타고 돌아오는 내내 아내는 승전국 장수처럼 기세등등했고 저는 창밖만 바라보며 소리 없는 오열을 삼켰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안방이 아닌 베란다로 향했습니다. 텅 빈 밤하늘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나? 내 30년 공직 생활의 결론이 고작 자식들 앞에서 식충이 소리를 듣는 것이었나? 명예, 훈장? 그런 건 다 부질없었습니다. 아내의 입을 통해 쏟아진 오물 같은 말들이 자식들의 기억 속에 제 마지막 모습으로 남을 거라는 사실이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67세, 인생을 정리할 나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제 명예를 되찾기 위한 싸움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이 집을 나가는 길이든 이 관계를 끊는 길이든 말입니다. 자식들의 눈빛에서 존경이 사라진 그날 밤, 저는 비로소 30년 공무원 김서기관이 아닌 인간 김철수로서 죽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내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저는 영원히 자식들 앞에서 고개 숙인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혼 서류를 준비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30년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남들은 강산이 3번 변할 동안 나라를 위해, 가족을 위해 헌신했다면 이제는 좀 쉬어도 된다고 말해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내에게 은퇴는 휴식이 아니라 수익 모델의 변경이었습니다. 월급이 연금으로 바뀌었으니 그 차액을 메우기 위해 다시 일터로 나가라는 아내의 등 떠밀림. 67세, 무릎이 시리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나이에 제가 마주한 현실은 돈 안 벌어오는 늙은이는 가치가 없다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어제 가족 모임의 상처가 가시기도 전이었습니다. 저는 베란다에 앉아 멍하니 밖을 내다보고 있었죠. 아내는 어디서 가져왔는지 구인 잡지와 스마트폰을 번갈아 보며 거실 탁자를 두드렸습니다. 여보, 이리 좀 와봐. 내가 알아봤는데 저기 건너편 아파트 단지 경비 자리가 하나 났대. 당신 서기관까지 했으니까 인상도 좋고 딱이겠어. 아내의 목소리는 너무나 해맑아서 더 소름이 끼쳤습니다. 어제 자식들 앞에서 저를 식충이라 불렀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였죠. 경비? 여보, 나 퇴직한 지 이제 3달 됐어.
연금도 우리 둘 살기엔 충분하게 나오는데 왜 갑자기 일을 하라는 거야? 충분하긴 뭐가 충분해. 애들 결혼시킬 때 보탠 돈이랑 물가 오르는 거 생각 안 해? 그리고 당신 집에 있으면 뭐 해? 삼시세끼 밥 타령이나 하고 나랑 부딪히기만 하잖아. 나가서 단돈 100만 원이라도 벌어오면 당신 건강에도 좋고 내 마음도 편하고 얼마나 좋아. 내 마음도 편하고. 그 말이 정답이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집에 있는 꼴을 단 1분도 보기 싫었던 겁니다. 돈도 돈이지만 저라는 존재 자체를 집 밖으로 밀어내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대답을 주저하자 아예 이력서 양식을 사와서 제 앞에 던졌습니다. 자, 여기 써. 이름 쓰고 경력 쓰고. 당신 공무원 했던 거 자랑스럽게 썼잖아. 그게 경비 서는데 무슨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써봐. 내가 30년 동안 당신이랑 애들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잊었어? 이제 겨우 숨 좀 돌리나 싶었는데 나보고 또 밖으로 나가라는 거야? 어머 말하는 거 봐. 남들은 70 넘어서도 소일거리 찾아서 잘만 다니더라. 당신은 왜 그렇게 게을러? 공무원 생활할 때도 그렇게 편하게만 지냈어? 이러니까 월급이 쥐꼬리만 했지. 아내의 입에서 쥐꼬리 월급이라는 말이 나올 때 제 마지막 인내의 끈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졸 출신 가장이 그 쥐꼬리를 모아 아파트 대출을 갚고 아이들 유학을 보내고 아내의 명품 가방을 사주었던 30년의 역사가 단숨에 부정당했습니다. 아내에게 저는 동반자가 아니라 기름칠만 하면 다시 돌아가는 낡은 기계에 불과했습니다.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 신발장을 열었습니다. 퇴직날 고이 닦아 넣어두었던 낡은 구두. 이제는 다시 신을 일이 없을 줄 알았던 그 구두를 꺼냈습니다. 가죽은 군데군데 벗겨져 있고 밑창은 이미 평평해진 그 신발이 꼭 제 모습 같았습니다. 여보, 내 무릎 안 좋은 거 알잖아. 경비 서려면 밤샘 근무도 해야 하고 순찰도 돌아야 하는데. 아유, 엄살 좀 부리지 마. 당신 아직 정정해. 남들은 그 나이에 산에도 잘만 다니더만. 일하다 보면 근육 생겨서 더 건강해져. 당신이 돈 벌어오면 나도 당신한테 잘해줄게. 맛있는 것도 해주고. 돈 벌어오면 잘해주겠다. 아내의 협박 같은 제안에 저는 헛웃음이 났습니다. 제가 벌어다 준 돈으로 평생을 누려온 사람이 이제 와서 수익이 줄었다고 조건부 사랑을 내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구두를 신어보지도 못한 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제가 이력서를 썼는지 확인하러 방에 들어왔습니다. 백지 상태인 종이를 보더니 아내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당신 정말 끝까지 이럴 거야? 나 고생시키는 게 그렇게 좋아? 내가 당신 수발 들다가 병나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빨리 써. 내일 아침에 바로 관리사무소 가보게. 저는 조용히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아내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여보, 나는 기계가 아니야. 나는 당신 남편이고 이 집의 가장이었어. 그런데 당신은 나를 한 번이라도 사람으로 대접한 적이 있어? 내가 돈을 벌어올 때만 당신 남편이었지. 이제 퇴직하니까 버려야 할 고철 덩어리 취급하잖아. 뭐? 고철? 당신 말 다 했어? 내가 언제 당신을 그렇게 대했다고 그래. 다 우리 잘 살자고 하는 소리지. 아니, 당신만 잘 살자고 하는 소리겠지. 당신 친구들한테 내 경비 월급으로 생색내고 싶어서 그러는 거잖아. 나 이제 안 해. 이력서도 안 쓰고 경비도 안 가. 그리고 당신이랑 더는 이 집에서 같이 못 살겠어. 아내는 당황한 듯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비웃으며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나갈 테면 나가봐. 당신이 갈 데가 어디 있다고. 그 비웃음이 제 가슴에 불을 질렀습니다. 갈 데가 없다고요? 아닙니다. 저는 이제야 갈 데를 찾았습니다. 아내의 폭언과 무시가 없는 곳, 밥 한 끼에 눈물 젖지 않아도 되는 곳,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기계가 아닌 사람으로 봐주는 곳. 저는 그날 밤 아내가 잠든 사이 조용히 가방을 쌌습니다. 거창한 짐도 필요 없었습니다. 낡은 구두 한 켤레와 속옷 몇 벌, 그리고 제 30년 공직의 명예가 담긴 임명장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67세, 남들은 은퇴를 말하지만 저는 오늘 독립을 선언합니다. 기계로 살기를 거부한 남자의 뒷모습은 당당했습니다. 아내의 비아냥거림이 들리지 않는 새벽 공기를 마시며 저는 평생 처음으로 제 발로 걷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참으면 복이 온다. 그 말을 믿고 30년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참는 사람에게 돌아오는 건 복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를 빼앗긴 비참함 뿐이었습니다. 아내가 친구들과 해외여행을 가겠다며 들떠있던 그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가방에는 화려한 옷과 면세점 쇼핑 목록이 채워졌지만 제 가방에는 40년 결혼 생활의 종지부를 찍을 이혼 서류와 작은 희망이 담겼습니다. 아내가 비행기를 타고 구름 위로 날아오를 때 저는 바닥을 기던 제 자존감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당신 나 일주일 동안 없는 거 알지? 밥은 냉장고에 대충 쟁여놨으니까 알아서 해먹어. 아, 그리고 빨래 쌓아두지 말고. 내가 돌아왔을 때 집안 꼴 엉망이면 각오해. 아내는 현관문 앞에서 캐리어를 끌며 당당하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친구들과의 베트남 다낭 여행. 제 연금으로 결제한 비행기 표였지만 아내는 단 한 번도 같이 갈래?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신 같은 노인네 데려가면 분위기만 깨진다며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죠. 현관문이 닫히고 도어락이 잠기는 소리가 들리자 집 안은 거짓말처럼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텅 빈 거실 소파에 앉아 가만히 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30년 넘게 펜대를 굴리며 가족을 부양해온 이제는 검버섯이 핀 거친 손.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이 손을 혹사하며 살았나. 결심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저는 안방 구석에 박혀있던 낡은 배낭을 꺼냈습니다. 옷 몇 벌과 면도기, 그리고 혹시 몰라 모아두었던 비상금 통장. 아내가 돌아오면 이 집은 다시 지옥이 되겠지만 아내가 없는 일주일은 제게 주어진 인생 마지막 탈출 기회였습니다. 법조타운의 높은 빌딩 숲 사이 저는 이혼 전문 변호사라는 간판 앞에 섰습니다. 공무원 시절 수없이 많은 서류를 다뤘지만 제 이름 석자를 원고 자리에 적어야 하는 이 서류는 손이 떨려 도저히 글씨가 써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중년의 변호사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댐이 터지듯 그동안 쌓아온 울분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67세입니다. 30년 넘게 공직 생활하며 가족만 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퇴직하니 아내가 저를 식충이라 부릅니다. 자식들 앞에서도 손주 앞에서도 저를 무능한 늙은이 취급합니다. 이제는 경비라도 서서 돈 벌어오라며 등 떠미는데 저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겠습니다. 재산 절반 떼어줘도 좋습니다. 연금 반으로 나눠도 좋습니다.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제 목소리는 젖어 있었고 어깨는 작게 떨렸습니다. 변호사는 익숙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같은 황혼 이혼 사례가 요즘 정말 많습니다. 특히 공무원 연금 분할 때문에 고민하시는데 법적으로는 5대5 분할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혼인 기간이 길고 선생님의 기여도가 확실하니 주거지 마련이나 위자료 부분에서 최대한 유리하게 이끌어 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선생님의 자유가 가장 큰 가치 아니겠습니까? 자유. 그 단어가 제 심장을 찌릿하게 울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아파트 평수도 더 많은 통장 잔고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라면 하나를 끓여 먹어도 눈치 보지 않고 수고했다는 자장가 대신 고생했다는 제 스스로의 위로를 들으며 잠들 수 있는 자유였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곧장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멀리 떨어진 낡았지만 깨끗한 빌라촌의 원룸 하나를 보러 갔습니다. 6평 남짓한 공간, 침대 하나와 작은 책상, 그리고 가스레인지 하나가 전부인 방이었습니다. 어르신 혼자 지내시기엔 딱 좋아요. 보증금도 적당하고 채광도 잘 들고요. 부동산 주인의 말에 저는 방 한가운데 서서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40평대 아파트 안방보다 훨씬 좁았지만 이상하게도 이 좁은 방이 저를 포근하게 안아주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곳엔 저를 무시하는 아내의 날 선 목소리도 자식들의 동정 어린 시선도 들어올 자리가 없었습니다. 오로지 저 김철수라는 사람 하나만을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여기 계약하겠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임대차 계약이 아니라 평생 타인의 삶을 위해 헌신했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거듭나겠다는 독립선언서였습니다. 다시 돌아온 빈집. 아내의 흔적이 가득한 이 화려한 아파트가 오늘따라 무덤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냉장고에서 소주 한 병을 꺼내 식탁에 앉았습니다. 안주는 필요 없었습니다. 제가 내린 이 결정이 자식들에게 어떤 상처가 될지, 주변 사람들은 67세에 이혼한 저를 손가락질하지 않을지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대로 참으며 살다가는 제 영혼이 먼저 말라 죽을 것 같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버지 고생하셨어요 라고 말해주던 딸의 얼굴이 떠올라 가슴이 아렸지만 딸도 언젠가는 이해해 줄 거라 믿었습니다. 불행한 아버지를 보는 것보다 비록 작더라도 행복하게 웃는 아버지를 보는 게 자식들에게도 나은 일일 테니까요. 저는 잔을 비우며 중얼거렸습니다. 철수야, 30년 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 이제 그만 짐 내려놓고 너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라. 그래도 된다. 아내가 돌아오기까지 남은 시간은 5일. 그 5일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폭풍전야와도 같았습니다. 여행 가방을 들고 공항 입국장을 나설 아내의 얼굴 앞에 이혼 소송 소장을 던져줄 상상을 하며 저는 평생 처음으로 깊고 단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내일은 제 인생 최초의 진짜 아침이 밝아올 것입니다. 평생 남이 해주는 밥 먹고 남이 빨아준 옷 입으며 사는 게 복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내 손으로 쌀을 씻고 내 손으로 양말을 빠는 것이 이토록 눈물겹게 자유로운 일인 줄은 67이 되어서야 알았습니다. 6평 남짓한 낡은 원룸. 누군가는 초라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이곳에서 저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상전이 아닌 주인이 되었습니다. 비록 세탁기 돌리는 법조차 몰라온 집안을 물바다로 만들었지만 그 소동조차 저에게는 달콤한 인생의 축제였습니다. 원룸에서의 첫 아침이 밝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소음은 아파트의 정적과는 달랐지만 제 마음은 어느 때보다 평온했습니다. 일찍 일어난다고 타박하던 아내도 없고 거실에서 부스럭거리지 말라던 폭언도 없었습니다. 저는 제 마음대로 늦잠을 자고 제 마음대로 신문을 펼쳤습니다. 그래, 오늘 아침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계란 프라이를 2개나 해서 먹자. 냉장고에서 계란을 꺼내 프라이팬에 올렸습니다. 아내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핑계로 하루 한 알 이상은 절대 못 먹게 했었죠. 노른자가 톡 터지는 소리와 고소한 냄새가 작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식탁도 아닌 작은 책상 앞에 앉아 밥을 먹으며 저는 실소했습니다. 300만 원 넘는 연금을 받는 남편이 고작 계란 하나 더 먹는 것에 이렇게 행복해하다니. 그동안 제가 얼마나 숨막히는 감옥에 살았는지 다시금 절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문제는 빨래였습니다. 평생 아내가 해주는 옷만 입다 보니 세탁기 버튼 하나 누르는 게 고시 공부보다 어려웠습니다. 세제는 얼마나 넣어야 하는지, 섬유유연제는 언제 넣는지. 결국 인터넷을 뒤져가며 겨우 세탁기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쿠르르릉 하는 괴음과 함께 세탁실에서 물이 넘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한 저는 고무장갑도 끼지 못한 채 맨손으로 물을 퍼냈습니다. 거실 바닥이 물바다가 되고 제 옷은 다 젖어버렸죠. 아내와 살 때 이런 실수를 했다면 아마 당신은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냐, 손은 장식으로 달고 다니냐는 욕설을 1시간은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혼자 물을 닦아내며 저는 화가 나기는커녕 웃음이 났습니다. 허허, 김철수. 서기관까지 지낸 사람이 세탁기 하나에 쩔쩔매다니. 그래도 괜찮다. 내 집이니까, 내 실수니까. 젖은 바닥을 다 닦고 난 뒤 엉망이 된 빨래를 빨랫대에 널었습니다. 주름진 셔츠가 보기 흉했지만 제 눈에는 세상 어떤 명품 옷보다 귀해 보였습니다.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내 의지대로 살고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집안일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나니 문득 거대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아내의 잔소리도 없지만 대화할 상대도 없는 6평의 공간. 순간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내가 정말 잘한 선택일까? 이대로 늙어 죽을 때까지 혼자 컵라면이나 먹으며 살게 되는 건 아닐까?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아이였습니다. 아빠, 엄마 여행 갔는데 식사는 하셨어요? 엄마가 아빠 밥 안 차려놓고 갔다고 투덜대던데. 딸의 목소리에 목이 메었습니다. 아빠가 집을 나와 원룸을 구했다는 사실을 알면 딸은 얼마나 놀랄까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답했습니다. 응, 아빠 잘 먹고 잘 지낸다. 우리 딸도 걱정 말고. 아빠가 조만간 재밌는 얘기 해줄게.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내 손으로 부수고 나왔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결심했습니다. 이 고독은 제가 진짜 사람이 되기 위해 치러야 할 통행료라고 말이죠. 고독하지만 비참하지 않은 살. 그것이 제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저녁은 집 근처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왔습니다. 아내가 보면 방부제 덩어리라고 질색했을 음식입니다. 하지만 TV 앞에 앉아 좋아하는 야구 중계를 보며 먹는 도시락은 꿀맛이었습니다. 반찬 투정을 들을 일도 없고 젓가락질 하나하나 감시받을 일도 없었습니다. 다 먹고 난 뒤 플라스틱 용기를 씻어 분리수거함에 넣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40평 아파트 거실에 있는 게 아니라 6평 원룸의 작은 자유 속에 있었다는 것을요. 저는 낡은 수첩을 꺼내 오늘 하루 느낀 점을 적었습니다. 세탁기 돌리는 법 배웠음. 계란 프라이 2개 먹었음. 누구에게도 미안해하지 않았음. 내일은 동네 주민센터에 가서 시니어 일자리를 알아볼 생각입니다. 아내가 등 떠밀어 가는 경비원이 아니라 제가 제 발로 찾아가서 동네 아이들을 돌보거나 환경을 가꾸는 보람 있는 일을 찾을 겁니다.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일이면 충분합니다. 서툴고 삐걱거리는 홀로서기였지만 저는 매 순간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6평 원룸의 좁은 창문 사이로 보이는 달빛이 어쩌면 그렇게 밝던지요. 아내가 돌아오고 이혼 소송이 시작되면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겠지만 이제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제 손으로 빤 주름진 셔츠와 저만의 작은 요새가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인생의 가장 화려한 순간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30년 전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을 때? 아니면 서기관으로 승진해 축하 화환을 받았을 때?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주저없이 지금 이 순간이라고 답하겠습니다. 새벽 2시 모두가 잠든 시간 편의점 조끼를 입고 손님에게 건네는 따뜻한 캔 커피 한 잔. 그 소박한 친절 속에서 저는 30년 동안 잃어버렸던 나를 찾았습니다. 이혼 도장을 찍고 재산의 절반을 내주었지만 저는 그 대가로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 자신의 존엄을 얻었습니다. 이혼 소송이 시작되고 아내의 고함과 자식들의 만류가 폭풍처럼 몰아쳤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전 처음으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그토록 무시하며 경비나 서라고 등 떠밀던 그 강요가 아니라 제가 직접 고르고 선택한 저의 첫 일터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따뜻한 음료는 이쪽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67세 노인이 편의점 계산대 뒤에 서 있는 것이 창피하기도 했습니다. 혹시라도 아는 사람을 만날까봐 고개를 숙이기도 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깨달았습니다. 정당하게 땀 흘려 일하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는 것에는 귀천이 없다는 사실을요. 30년 공직 생활의 직함은 내려놓았지만 친절한 아저씨라는 새로운 명함이 제 가슴에 달렸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젖은 가방을 맨 청년 하나가 들어와 컵라면을 고르더군요. 제 손주 녀석 또래였습니다. 힘없이 의자에 앉아 라면 국물을 들이키는 모습이 남일 같지 않아 저는 유통기한이 임박해 폐기 처분하려던 삼각김밥 하나를 조용히 건넸습니다. 학생 공부하느라 고생이 많네. 이거 같이 먹어요. 내가 주는 서비스야. 청년은 깜짝 놀라며 저를 바라보더니 이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취업 준비하느라 오늘 너무 힘들었는데 이 김밥 한 알이 정말 큰 힘이 되네요. 어르신도 밤샘 근무 힘드실 텐데 건강 챙기세요. 그 청년이 나간 뒤 저는 계산대에 기대어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아내에게는 연금이나 축내는 식충이 소리를 들었지만 낯선 청년에게는 힘이 되는 어르신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타인과 나누는 마음의 온도에 있다는 것을 그 새벽 편의점에서 배웠습니다. 30년 서기관 시절에도 느껴보지 못한 가슴 벅찬 보람이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원룸으로 돌아오면 저는 아내 눈치 보느라 포기했던 기타를 잡습니다. 서툰 손가락으로 코드를 잡으며 고향의 봄을 연주합니다. 뚱땅거리는 소음일지 모르지만 이 작은 방 안에서는 세상 어떤 교향곡보다 아름답게 울려 퍼집니다. 이혼 소송 끝에 집을 팔고 재산을 나눴습니다. 통장 잔고는 예전에 반 토막이 났고 연금도 아내와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마음은 예전보다 훨씬 풍요롭습니다. 비싼 옷 대신 편한 잠옷을 입고 명품 가방 대신 낡은 기타 케이스를 들고 다니지만 저는 이제야 비로소 진짜 사람처럼 숨을 쉬고 있습니다. 딸아이와 아들도 이제는 저를 이해해 줍니다. 아빠, 처음엔 정말 원망했는데 요즘 웃으시는 아빠 얼굴 보니까 저희가 잘못 생각했다는 걸 알았어요. 아빠 인생 응원해요. 아이들의 그 한마디에 30년 세월의 서러움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의 무시와 멸시를 견디며 나이 먹어서 이대로 참아야지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67세,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나 자신입니다. 40평 아파트의 감옥보다 6평 원룸의 자유가 100배, 1000배 값지다는 것을 저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내 손으로 끓인 라면 한 그릇에 행복하고 내가 고른 일터에서 자부심을 느끼는 살.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남은 생은 남의 눈치가 아닌 오직 여러분의 행복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저 김철수의 인생 2막은 이제부터 진짜 시작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의 새로운 인생을 응원해주세요. 여러분 모두의 노후가 당당하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